지금 여러분은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다의 1000회를 위해 이렇다를 후원해주세요. 팟빵 앱으로 듣고 계신 분은 플레이어에서 이 에피소드에 후원하기를 눌러주세요. 페북이나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은 후원하기 링크를 눌러주세요. 핸드폰으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구글 얘기하면서 구글이 세금을 별로 안 낸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자연스럽게 오늘 방송의 두 번째 주제인 디지털 경제의 과세 기반 침식 문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한자 투성인 디지털 빼고 한자야. 경제, 과세, 기반, 침식. 네. 지금 구글 지주회사가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니까 2015년에 네. 구글의 실효 법인세율이 약 17% 정도로 나옵니다. 적네요. 그때 당시는 뭐 미국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제 법인세율을 확 낮췄는데요. 21%까지 낮췄죠. 근데 이제 2015년만 하더라도 미국 법인세율이 35%였어요. 그리고 주에서 개별적으로 또 부과하는 법인세까지 합치면 거의 40%까지. 그런데 17%밖에 안 됐다. 예, 이게 세계에서 보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법인세 납부세까지 다 이제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에 보니까 자기가 버는 이익에 대해서 한 약 17% 정도를 법인세를 내고 있더라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모아서 했더니 17%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미국의 법인세율하고 비교해 보면 절반도 안 됐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 당시 시점에 기준으로 하면요. 아니 구글이 시가총액 세계 2위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법인세를 내면 당연히 최고 세율만큼 내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가능한 건지 뭐 현행법상 불가능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글은 이제 아일랜드하고 싱가포르에 각각 구글 아일랜드하고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이렇게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네. 미국 이해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이들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뭐 역외 송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해당 지역 외부로 이제 돈을 뺀다는 얘기죠. 역외, 역 바깥으로 빼낸다 돈을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구글의 소득에서 이게 미국으로 귀속되는 비중을 보니까 이게 46%예요. 반이 안 되네요. 예. 이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아일랜드하고 싱가포르 법인에 이들 나라에서 내는 법인세가 아주 작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17%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5%예요. 뭐 아마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일랜드에 많이 법인을 설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쪽에다 법인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싱가포르는 17%. 굉장히 작죠. 예. 결국 이제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이게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분산 기속시켜 가지고 법인세를 이제 평균적으로 매우 낮게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머리 좋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있는 건지 어떤가요? 당연히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2017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다 하면서 네. 10월 31일이었는데 2017년 이제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한국 국회 국감장에 네이버의 창업자 전 이사회 의장인 이혜진 씨가 출석해서 네. 구글이 세금도 안 내고 네. 고용 창출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해서 난리가 났었죠. 네이버하고 구글이 막 글을 주고받고 설전이 오고 간 적이 있는데 네. 이혜진 씨의 이제 말뜻은 한국 기업이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네. 구글이나 네. 페이스북에 비해서 세금 안 내는데 우리 많이 내고 있다 이거지. 예. 뭐 네이버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해요. 네,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은 일단 한국에서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다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제대로 매출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돼 있어. 구글이 유한회사로 되어 있었구나. 구글뿐이 아니고 다 그래요. 오라클도 그렇고 페이스북 다 그래요. 그래요? 다 유한회사 이놈들이. 근데 이제 다만 앱 판매, 어플을 판매하는 구글 플레이 있죠. 네. 구글 플레이 매출은 드러나 있는데요. 14년에 2조 4천억 원, 2015년에 3조 9천억 원, 2016년에 4조 5천억 원. 수직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삼성폰, LG폰이 팔리면 구글 플레이 매출이 쑥쑥 커지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16년에 4조 5천억 원까지 매출이 늘어났는데 구글 플레이의 수익은 서버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구글 아시아 퍼시픽. 네네네.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다 송금해요. 그래서 이 구글 플레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빵원이라는 얘기예요. 빵원이죠. 구글 플레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동년 같은 해 네이버는 매출이 4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구글 플레이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법인세를 얼마나 냈냐?
3,609억 원을 냈어요. 3,609억 원. 예. 그러니까 이해지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잖아. 이해지 입장에서는. 예. 구글 코리아 전체를 다 합쳐서 한국에 법인세를 200억 낸다는 그런 좀 비공식 통계도 있어요. 대충 그 정도 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사조라고 볼 때 네이버는 4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네. 얘는 구글 다 코리아 합쳐도 200억 원밖에 안 냈다면 20분의 1밖에 안 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만큼 여기서 번 돈을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렇게 뿌리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다도 항상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꽤 많아요. 네. 무슨 노래방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박종철 기념사업회 관련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네. 있는데 이렇다도 이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면 가끔 이제 광고를 합니다. 이제 광고비가 날라오겠죠? 네. 내라고. 네. 이때 광고비 청구서하고 영수증에 뭐라고 써 있냐면 페이스북 아일랜드라고 써 있어요. 그렇구나. 페이스북 섬이 아니고요. 네. 아일랜드란 나라에 있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잡히고요. 소득이. 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 아일랜드로 가요. 음. 예, 다 아일랜드 서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코리아도 유한 회사고 매출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세금 내는 게 매출이나 수익에 비해서 훨씬 적을 것이다. 동종업계에 비해서 이렇게 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면 2014년에 영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페이스북 영국 법인이 매출이 1,840억 원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네. 매출이 2천억 원 가까이 됐는데 법인세를 고작 760만 원, 760억 원이 아니고 760만 원밖에 안 내갖고 영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와. 최근엔 좀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페북 코리아도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네. 여론 무마역으로 2019년부터 국내 법인의 세금을 내겠다고 선언을 2018년에 했어요. 그래서 실제 얼마 내는지는 올해 말에 한번 봅시다. 얼마 내는지. 그러게요. 네, 네, 국내 법인의 세금을 내겠다. 네. 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막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 완전 돈은 여기서 벌고 세금 완전 먹튀네요. 네, 완전 먹튀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랫폼 공룡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좀 보면 구글은 오히려 양반이에요. 더한 데가 있어요? 예. 구글은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네. 오죽하면 구글센 이런 말도 막 통용이 되니까 주목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플랫폼 기업 중에서 구글은 그래도 세금을 잘 내는 기업이야.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200억 정도 냈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ICT 이 정보통신기업 업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요. 다 구글보다 적게 내요.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제 기록을 보니까 2018년에 유럽연합 안에 있는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한번 봤더니 네. 실효세율이 23.2% 정도 되더라 이거야. 여러 가지 감면 다 빼고. 근데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9.5%밖에 안 되더라. 반도 안 돼요. 23? 9. 이런 통계를 내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양반이죠, 차라리. 예.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과세 시스템과 함께 디지털 기술 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가 세금 우대를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아, 세금 우대 정책도 네네네. 있구나. 자꾸 유인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그런데 역외 송금을 해서 법인세 등을 회피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버가 역외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세계 각국이 지금 현재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율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과세를 법인세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고정사업장. 예. 이 고정사업장이 뭐냐면 결국 공장, 물류창고, 뭐 일정한 규모를 갖춘 뭐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IT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서버를 둔 국가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갖춘 걸로 본다. 2003년에 OECD 국가들 사이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야, 서버가 있는 곳이 고정사업장이다. 예.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게 이게 케이블만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서버 꼭 둘 필요 없죠. 예. 상당수 다국적 IT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인 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렇죠. 이제 구글은 우리나라에 이게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이제 법인 기업 형식의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글 네, 코리아라는 네. 이를 이제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서 일부 쥐꼬리만한 원천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이제 5조 이상의 매출이 나올 텐데 얼마인지 모르는데 겨우 한 200억 정도 살짝 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매출도 우리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 네, 거고요. 파악도 안 되고. 예.
그런데 말이죠. 세금을 내는 경우를 하더라도 인터넷 기업들이 전통적 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인터넷 기업들이 특별히 세부담을 낮게 가져가는 특별한 어떤 비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OECD 자료를 보니까요. 인터넷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피하는 몇 가지 이제 방식들을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이제 첫째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고정 사업장 회피. 네. 제일 법인세가 싼 곳에 서버를 두는. 네. 둘째는 이 과세 관할국들 사이에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할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얘기도 했었죠. 구글하고 애플이 이제 이 아일랜드 안에다가 2개 이상의 이렇게 법인을 둔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외에 이제 법인 소득을 아일랜드 관할 법인에 기속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름도 있어요. 더블 아일리시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조세 회피 전략. 아일랜드 왜 아일랜드 2개니까 더블 아일리시다 이제. 야, 참. 셋째는 이제 공제액을 최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도 연말정산하면서 네. 가능하면 소득 공제 되는 걸 다 집어넣잖아요. 지금이 이제 그런 철이에요. 네. 이제 NGO 같은 데서 2월까지 해야 기영리 되죠. 단체에 후원금 낸 거 다 영수증 발행하거든요. 세금 공제해야 되니까. 근데 이 IT 쪽에 이게 다국적 기업들은 네. 또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이자, 로열티, 이 서비스 수수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액을 최대해 가지고 한 국가에서 과세 가능한 소득을 최소화하는 거죠. 로열티야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이 본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걸로 형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게 꼭 IT 기업만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번에 그 한국 GM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이제 논란이 됐었죠. 한국에서도 이자 이제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재벌들이 이세한테 이제 부정하게 이제 이게 기업을 이제 넘겨주려고 그럴 때 네네. 좀 비상장에서 하나 딱 차려놓고 거기에 수수료 같은 거 많이 쳐갖고 그 회사의 매출을 늘려갖고 기업 가치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네. 거지만 뭐 본질은 같은 거죠, 뭐. 예.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 조세 각국 사이에 요즘 조세 협약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조세 협약을 이용을 하면은 원천 징수를 뭐 안 되게 되는 그런 협약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세 협약 쇼핑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 뭐 의류 쇼핑 하듯이 이런 걸 조세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협약을 쇼핑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조세 협약을 쇼핑처럼 한다. 예.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왜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해왔던 조세 회피 방식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크게 다르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뭐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전략이나 전통적 기업들의 뭐 회피 전략이 똑같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다만 IT 기업은 좀 더 쉽다는 거죠.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세금 회피도 훨씬 더 일반화돼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과세도 훨씬 더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돼서 음. 세율도 훨씬 낮추고 이렇게 이제 그 정도가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문제는 내부 문제도 있어요. 해외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네. 우리나라 뭐 지자체들이 서로 막 경쟁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도정의 실적을 이제 과세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 뭐를 유치해서 이만한 고용 효과를 우리는 창출했다. 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 뭐 혜택을 줘. 뭐 세제 혜택 같은 거 많이 주겠죠. 세제 혜택, 뭐 무슨 뭐 또 토지 뭐 구매 혜택 뭐 이런 거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차원의 신자유주의 감세 경쟁까지 부추김을 받아서 점점 더 얘네들이 조세 회피하기가 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도 자기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게 네네. 사실상 과세를 많이 해야 이게 정부 운영하는데 또 세금을 많이 걷어야 일단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종 혜택은 주고 걷어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뭐 참.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침식이라는 말 쓰셨으니까 이렇게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 기반이 침식되는 제가 안 걸 썼습니다. 네, 각 나라들이 네.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네. 궁금하네요. 당연히 뭐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겠죠. 뭐 국제 기구들이라든가 주요 네. 국가들이 이제 디지털 경제의 과세 기반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다.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차이샘은 무너지고 있고 저쪽은 우리 침식하고 삐딱이님은 침식. 예. 침식이고 나는 이제 부식이고 그 차이입니다. 이루어져 왔는데 네. OECD는 그래서 2020년까지 종래 고정사업장 개념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대신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영어로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이렇게 되는데요. 굳이 뭐 번역을 하면
의미 있는 디지털 실체 또는 의미 있는 디지털 실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네. 의미 있는 디지털 실체가 존재하면 네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없애고 대신 네네. 요 개념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는 현상. 그러니까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업장이란 예. 말이 어디 있어지 디지털에. 예. 그래서 OECD는 이에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이제 내년까지 이제 제출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OECD 차원의 국제규범이 합의될 때까지는 현행 법인세를 대체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자라고 네. 지난해 3월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하. 아직 뭐 집행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온라인 광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디지털 서비스는 뭐냐? 온라인 광고라든가 사용자의 데이터 판매라든가 P2P 뭐 개인과 개인 간의 플랫폼 서비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창출된 매출액이 있잖아요. 네. 매출액 대비 3%를 세율로 부과하는 새로운 법인세 개념. 이게 디지털 서비스세입니다. 들어보시면 느꼈겠지만 기존의 법인세하고 좀 다르죠. 네. 법인세란 건 원래 매출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이익에 대해서 네, 매기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조세회피 전략을 여러 가지 써갖고 네. 얘네들 이익을 자꾸 줄이니까 네. 뭐 수수료도 계상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쓰고 이익을 절로 막 보내고 더블 아이리시 전략을 막 쓰고 그래서 자꾸 이익을 줄이니까 아예 매출 대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거두면 아무리 쟤네들이 뭐 손을 써도 매출액만 잡히게 되면 분명히 법인세를 납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매출 대비 3%를 부과하는 거 이게 디지털 서비스 텍스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고정사업장이니 뭐니 상관없이 네. 매출이 일어난 곳에서 그냥 매기면 되는 거니까 네, 이 네.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방안처럼 보이죠? 예, 그리고 네. 실제로 이게 적용되면 돈도 되게 많이 걷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액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좀 저항도 심할 것 같고 이러한 대안들이 적용될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뭐 틀리면 안 되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2년 뒤를 예측하여 네. 예. 근데 전망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밝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일단 이제 불안식에서 얘기했어. 예, 쉽지 않다 그랬어. 일단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네. 입법 기술적인 2017년에 네이버가 낸 법인세를 제가 그에 매출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17년. 예, 매출액 대비로 보니까 약 6.2%를 법인세로 아, 납부했더라고요. 좀 줄었군요. 옛날보다. 예. 만약에 매출액의 3%를 줄인다고 하면은 아, 주네요. 아 얘는. 뭐지? 지금보다 법인세를 절반 넘게 덜 낸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내 다른 업종, 그러니까 음. 네이버 같은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종이 있는 기업들이라 그러면 아,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은 세금 걷고 네이버는 이렇게 조금 내냐 이렇게 또 우리도 얘기가 매출 나요. 4% 낼래 이러겠지. 아 우리도 예. 똑같이 적용해라 뭐 예. 이러겠죠. 그러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아하. 국내 그럼 디지털 뭐 인터넷 기업들은 빼고 음. 그럼 외국 그 디지털 법인들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매출액 대비 3%로 과세를 하면 이 세금은 또 차별하지 않는 무차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들 그렇겠죠. 간에요. 음. 외국 법인, 내국 법인은 세금을 서로 차별하면 안 어, 된다는 맞아야죠. 거죠. 이 조항을 또 위배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네. 또 외국 디지털 기업과 국내 디지털 기업 사이에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로 이게 그러네요. 조정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끄럽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 모든 기술적인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적 과세 방식이 국제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또 과세 세금 자체가 이게 거둬들이는 게 적어들이니까 국가가 자기 역할을 존재 이유를 찾으려면 어쨌든 세금은 정산을 거둬야 되니까 그런 어떤 상황적 이유 때문에 뭐 극적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있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신자유 감세 경쟁하고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럼 딴 데에서도 뭐 세금 걷기로 했는데 야 우리는 깎아줄 테니까 들어와 이렇게 할 2.3%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마치 이게 지금 세금 걷는 문제가 지금 재수 딜레마 게임 같은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참 이게 국제적인 적용이 쉽지 않은 게 그러네요. 이게 지금 유럽에서 3%를 제한한 거는 아마 평균적으로 3%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네. 3%로 하면 걷는 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 건데 한국의 네이버에 적용해 보니까 네이버에 반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혜진이 좀 화날 만도 하네. 이혜진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우리가 한국 실적에서 꼭 그게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 그렇죠. 표준 기준에서 볼 때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삐딱이님 말 듣다 보니까 이게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어떤 게 있는데요? 미국. 미국? 예. 음. 미국이 요게 IT하고 이해관계가 제일 결속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다국적 IT 기업들은 다 원래 국적이 다 미국 아닙니까? 네.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것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다 본사를 두고 있고. 그러면 이들 기업들의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법인세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근데 만약 개별 국가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과세하자고 그 매출이 발생한 딴 나라에서 다 과세를 해버려. 네. 그럼 미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전체 포션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겠죠. 예. 야씨 우리가 다 끌어다가 우리가 걷어야 되는데 이건 니네들이 외국에서 걷어버리면 이중과세 방지 조항 때문에 저쪽에서 걷었으면 또 못 걷거든요. 아, 그 자기네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세 기반이 침식되고 있잖아. 이랬을 거 아니야. 예. 부식되고 있잖아.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아마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이거 벌써 제안한 사람들이 유럽. 그러니까 네. 유럽이 제안했는데 미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도 또 실효성도 또 공부할 아무것도 수가 안 되는 없네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도 사람이 지금 트럼프 생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런 결과를 수용할 트럼프는 그러니까. 거부도 트위터에다 할 거야. 불쉣 개소리 이런 생각 할것 같아. 트위터다가. 그럴 것 같아요. 딱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참. 야. 자, 그럼 결국 디지털 경제에서 주요 IT 기업들에 대해 과세 기반이 침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적 과세 정책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걸로 우리는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게 큰일 났네. 우울해집니다. 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너무 두갈식으로 그렇게 네. 딱 못을 받고 가셔가지고 처음에 좀 예. 기대감을 주지 그랬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워낙 이제 방식이 처음에 무슨 기대감 줬다가 이게 헷갈리게 했다가 막판에 급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부터 그냥 이건 우울한 전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삐딱이님이 굉장히 담백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 A면 A고 B면 B지. 네, 애매모호하게 해서 이게 미스테리, 스릴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하. 네, 액션 좋아해. 액션 좋아해요? 이건 나 이거 때려부시는 영화야. 처음부터 딱 얘기해주고 이제 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네, 이게- 삐딱이님 원래 그렇습니다. 저 담백하시네요. 네, 담백하십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네. 디지털 경제 불평등 심화 기제들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독점의 심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 기반의 침식을 다뤘습니다. 네. 이제 모두 양극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인데요. 다음에 삐딱이님이 다시 나올 때 오늘 다룬 내용의 2편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편은 어떤 내용이 될지 조금만 좀 힌트를 주시죠. 예고편. 예, 이제 원래는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네. 뭐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디지털 경제가 또 임금 그리고 소득 네. 이 격차를 또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 저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 네. 오늘은 주로 세금을 했는데 네. 이제는 개별 인간들의 사람들의 임금과 소득 격차를 어떻게 유발하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개론적이고 거시적인 얘기를 했다면 네.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네. 사람들, 네. 네. 뭐 노동과 임금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소득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신다는 네, 이게 말씀이시죠? 좀 합쳐져야지 뭔가 네, 네. 뺏긴지도 몰랐는데 뺏기고 있다. 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임금하고 소득 격차를 네. 확대하는 측면까지 다뤄줘야지 그래도 이제 디지털 경제가 불평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심화시키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아, 청취자분들도. 네, 네. 예. 자, 그러면 조만간 삐딱이님과 찬희쌤을 모시고 삐딱이님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경제에서 임금 및 소득 격차의 확대 동인들을 다룰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이렇다 120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